글쎄요, 예년과 좀 달라졌다면 뭐 요번에도 사실은 국감에 대해서 네. 국민이나 언론부터는 좋은 평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좀 달라진 거는 예년에는 정말 그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네. 또 많은 또 증인들을 채택하고 또 질의조차도 없이 또 답변도 제대로 할 시간도 없이 돌아가는 증인들이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만은 요번에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정말 가려워하는데 또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데를 제대로 의원들이 짚어가면서 그런 궁금증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그걸 고쳐가는 방향에서 제대로 이번에 국정감사를 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있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가장 큰 이슈인 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제 내년까지 그 롯데 호텔 롯데가 그 상장을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장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주식을 분산하겠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또 그동안에 지배구조 문제에서 롯데그룹이 한 400여 개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한 80%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회장이 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이 이행될 거로 믿고요. 그런 점에서 증인 채택을 통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이런 단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난번 원내대표들 지금 있는 원내대표 말고 요 전번에 있던 원내대표들이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좀 나눠서 하자 이런 그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을 두 번을 나눠서 한다. 예를 들면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 좀 20일간입니다. 20일을 좀 더 늘려서 전반기 때 한 열흘 정도 하고 후반기 때 20일 이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하는 20일을 갖고 열흘씩 나눠서 하는 것은 오히려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좀 반론이 더 많이 나와서 올해도 한꺼번에 그 하반기에 몰아서 했습니다. 다만 추석 전후에 한 건 이번에 중간에 추석이 꼈기 때문에 나눠서 한 것이지 그것을 구태여 뭐 열흘씩 나눠서 좀 분산해서 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 좀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감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저는 제 개인 소견은 1년에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고요.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정부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위축받게 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시간에 쫓기고 또 국감에 전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많은 지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국감을 통해서 저도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 국감을 받아봤지만 국감을 받을 때는 공직받는 입장에서는 좀 안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있지만 막상 받고 나면 또 많은 좋은 지적을 받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머리에 든 것도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이왕 시행된 제도도 한번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감은 폐지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국정조사를 더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부가 4대 개혁을 이미 공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노동개혁 분야입니다. 노동개혁 분야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대단한 관심과 또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노사 간에 국민 간에 같은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노사 간에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몇 가지 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개 한 5개의 큰 법이 이제 노동개혁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노사 간에 서로 양보할 건 좀 양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국회에서 또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 법안이 통과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법이 그런 대승적 견제에서 합의가 봐지면 저는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초적인 단계에서의 그 노사 간의 그 대타협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사항에 들어가서는 아직까지 총괄적 합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 불을 지금 앞에서 추측거리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는데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가지고는 노사간이 지금 팽팽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뭔가 할 때도 일단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노사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네. 갖고 네. 국회에서 이제 최종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건데 노사정이 합의를 봐온하는 대체로 국회에서도 저는 통과될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제가 우선 노사정 합의가 봐지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게 합의가 지금 못 봐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년 연장은 60세까지 정년 연장은 이미 법이 통과돼서 2014년에 통과돼서 지금 300인 이상 기업이라든지 또는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려니까 예전보다 이 근무 기간이 더 늘어났으니까 기업으로 와서는 뭔가 그 보수를 호봉 승급에 따라서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조금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안 봐진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유연성 문제는 IMF가 터진 후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IMF 터진 후에 많은 분들이 실직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도 해서 일자리를 좀 하고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소위 비정규직에 대한 그 인원이라고 그럴까요?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수가 이제는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다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가 이제 커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비정규직을 제대로 늘리지 말고 우리 그 정규직을 좀 더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비정규직으로 불가피하게 노동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너무 정규직과 차별화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사 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 사항에 들어가서 아직 합의가 못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용자 측에서도 되도록이면 비정규직에 대한 지금같이 정규직과의 많은 차별화되어 있는 사항을 되도록이면 좀 극복을 해서 그 차별이 좀 지금보다는 간격을 훨씬 줄어들게 이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노조 측에서도 너무 급격한 그 요구를 해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했을 때는 기업도 뭐 이윤을 내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노사 간에 이렇게 자꾸 소통을 해 나가고 또 국민들의 어떤 합의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고 한다면 잘 타협이 이루어질 거로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노동개혁뿐만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은 참 힘이 든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소통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WEF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26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 부분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한 87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적어서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금융 개혁적인 측면, 금융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냐 이런 회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금융의 부분은 우리가 4대 개혁으로 하나로 지목할 만큼 금융 부분은 상당히 그 세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누구나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저번 때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네.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우리 그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금융 당국의 고위에 있는 분들은 그거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뭐 과장급이라 그럴까요? 또 뭐 꼭 과장급만 제가 지목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밑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인드의 이 관행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끔 이 국회 활동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변화가 없다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 좀 실무진들 자체가 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이번에 금융 개혁을 우리 세대 때 반드시 좀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의욕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금융 부분에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를 제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계 인사를 어떤 그 금융계의 어떤 인적인 그 자원에서 제대로 된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관행이 예전엔 그것을 뭐 관치 금융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관치 금융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그런 그 행태가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융 개혁과 관련돼서는 요새 이제 핀테크 분야 또 인터넷 그 전문은행 분야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성공을 이뤄 나감으로써 우리 금융 개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융이 앞으로 해외 진출 분야를 통해서 우리 금융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데 이 해외 진출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외국의 글로벌 은행일수록 해외 증권이라든지 해외 투자하는 것이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문제도 앞으로 금융개혁 과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보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보안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얼마 전에도 뭐 동양 사태라든지 또 뭐 어느 회사의 카드 회사에서 그 개인 정보 유출이 이루어져서 이 전 국가적으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안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에 대해서 지금 그 보안 쪽도 지금 굉장히 발전하는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과 또 지금 우리 그 IT의 기술 또 금융의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야 이 핀테크나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보안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금융보안원도 기관을 통합해서 그 금융보안원도 만들고 이런 기능을 좀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직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실물 현장에서 지금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술금융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좋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담보를 갖고 오지 않으면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도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중앙에서는 그렇게 좀 기술금융 쪽을 좀 자꾸 활성화시켜라고 위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지만 밑에 실무하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잘못 나갔을 경우에는 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해왔던 뭐 관행 또 요인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피부에 안 느껴지는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기술금융 쪽을 보면은 저희들이 그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강조를 해서. 근데 증가세가 굉장히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주춤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짚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관계형 금융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은행과 그 돈을 빌리는 그 기업 간에
그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 인간관계,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은행 쪽에서 보면 저 회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신뢰를 평소에 갖게 하는 거죠. 소통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 돈 빌려주시오가 아니라 은행과의 평소에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신뢰 관계에서 신뢰를 보고 돈을 대부해주는 이러한 시스템도 지금 강화시키고 있어서 우리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큰 은행이 중국의 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은행의 한 10분의 1백이 우리나라 제일 크다고 자산이 많다는 국민은행 KB가 네. 그게 한 10분의 1백이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 아래에 있는 은행은 더 훨씬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소위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네. 지난 9월 1일 날 합병을 해서 KB 하나은행이라는 것이 발족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메가뱅크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그런 점에서 자산 규모나 또 우리가 나갈 때 한 가지 또 필요한 것이 이 글로벌 금융은요, 이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도 갖고 또 외국인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을 금융 요원을 키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해외 진출이 어려운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금융 개혁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형태로 해놓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밑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금융 자체가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주 뭐랄까요, 원조적 금융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형태를 만들었어도 전체의 어떤 비중이 80% 이상이 은행에 있다 보니까 은행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증권이나 좀 다른 분야는 뭐 이렇게 취약한 분야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쪽을 그게 이제 증권 투자라고 하는 이제 금융 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우리도 이 분야 자본시장 부분을 더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력이 최우선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새로 된 금융연수원장도 취임하면서 저희 방에 다녀가시면서 아주 그런 어학과 또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 해 100여 명씩 한번 길러내보겠다. 뭐 이런 아주 큰 포부를 갖고 다녀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을 계속 키워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이제 교육의 이 편차라고 그럴까요? 교육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이것이 막 섞여 사는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식으로 하면 금융감독원장을 제가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 일성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금융 교육을 학교 다닐 때부터 시키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금융투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밑에 그런 금융 교육을 시키고 또 금융 교육을 하는 어떤 학생들이 오면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좀 활용해서 학생들이 가서 실제로 금융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지금 금융의 현황은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중간에 퀴즈 코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문제 맞춰서 만점 받으면 또 뭐 이렇게 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과 과정에서 금융 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들이 금융 당국이나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천상 교과 과정에 넣으려면 이게 교육부랑 또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교육부의 어떤 또 교과 과정이라든지 또 교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금융 교육을 받는 기회가 상당히 요새 적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부터 이 금융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국 같은 데가 금융이 제일 발달됐다고 하는데 영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네. 금융 교육이 있다는 그 시스템을 영국에서 온 그 어떤 실무자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최근에 강연한 적도 있습니다. 예. 좀 과감하게 그 금융계획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좀 실천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니까 금융하면 무조건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 하는 분야다 이렇게 일반적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금융교육을 조금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만 받아가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 분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투자하는 것도 이제는 정부가 다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개인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의 재산을 포트폴리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투자할 건가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 인도적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그 북한을 돕는다는 이런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성냥각에다가 뭘 담아가서 그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커서 지금 통계표를 보니까 우리 60년대에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자가 90%가 넘어갔습니다. 예. 지금 북한의 통계를 보면 우리 50년대, 60년대의 통계와 똑같습니다. 기생충 감염자가 90%. 또 간염, B형 간염인가요? 이 감염 환자가 70%를 넘는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은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동포들에서는 다 책임을 진다.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제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선언을 통해서 하면 그러면 그것이 요새는요. 저는 그것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 절대 그런 언로가 없어서 그 북한 주민들은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 북한하고 중국과의 그 경계선상에서도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통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정보가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도적 차원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 주민들도 그걸 다 듣게 되고 또 실제로 그걸 이제 들으면 그걸 또 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하게 되고요. 지금 북한과의 문제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핵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계속 핵을 놓지 않고 있는 한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두 분이 회담하고 나온 결과를 발표하는 현장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핵 문제를 이제 최상급의 논의 과제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북한과의 모든 문제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의 초점을 두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남북한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또 서방의 또 중국까지 포함한 이런 몇 개국이 같이 예전에 육자회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핵 문제는 다시 핵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의 장으로 북한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핵 문제가 타결되도록 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고 그래서 핵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요. 저희들이 남한에서 북한 동포의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뭔가 좀 물꼬를 터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보기에는 사실은 그런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총선에 또 출마하기 위해서 불과 한 6, 7개월 만에 뭐 그분이 문제가 있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6, 7개월 빼기 못할 것이 소위 예상이 되고 눈에 선했는데 그 사람을 구태여 장관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각에서의 비판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뭐 제가 판단 못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판단도 또 다른 판단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좀 총선 임박해서는 적어도 출마하지 않고 나는 박근혜 정부와 같이 가겠다 하는 사람을 오히려 앉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문제는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또 최근 뉴스에 좀 긍정적으로 보인 것은 일본 공산당 대표인가요? 하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일본이 우경화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일본 정치인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위안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아베 정권이 가는 어떤 우경화의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고 아베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도 그 자유대가 북한을 우리 남한의 동의 없이 북한을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뭐라 그럴까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아베 정권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규탄을 하고 싶다. 규탄의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래도 실무진 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그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 원래 저는 순리적 차원이라고 여태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정상회담 간에 합의 볼 사항은 합의 보고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더 논의하자. 그렇게 해서 또 대화를 하고 서로 마주 앉아보는 것도 저는 또 한편 또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하여튼 한중일 간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좀 논의의 주제가 제대로 선정이 되고 논의가 제대로 돼서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꼬인 물꼬가 많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한일 간의 관계에서 지금 장벽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보다 좀 진전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물론 요번에 제 생각에는 요번에 만나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만약 위안부 문제가 이번 만나서도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정상 간에 논의를 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숙제로 계속 논의해 나가는 한편 또 우리 다른 측면에서 협조할 거는 서로 두 나라 간에 협조해 나갈 분야가 긴밀한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또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외교적 기술적인 측면이 충분히 보완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는 이제 중국을 버리고서는 경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분명히 손을 잡고 해 나가야 되고요. 우리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궤를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은 외교적인 수완은 충분히 발휘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걸 건드리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라든지 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게 외교적 수완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안보는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 또 경제는 우리 중국과 또 뛸래야 뛸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서로 천명해서 미국도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고 중국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손잡고 갈 수 있는 것을 이해를 얻어내는 이런 외교를 한다고 그런다면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 분야를 분리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두 나라가 인정을 해준다 그런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어떤 외교적 수완과 또 우리의 명분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충되게 부딪힐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상충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국민적 여론과 또 그 어떤 세계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어떤 표정,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보는 여러 가지의 뭐라 할까요? 관점을 잘 분석을 해서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글쎄요, 저는 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공천의 기준은 저는 좀 우리 여당은 좀 전투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력이라는 게 무슨 뭐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잘못된 논리 주장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부딪힐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전문성. 세 번째는 인간성. 저는 제 공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공천위원장이 된다면 이 기준에서 저는 선정을 하고 싶고요.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건 아마 공천 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이 김무성 대표가 소위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완전 경선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거는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같으면 모든 지역구민 어떤 지역구민이든 간에 그 지역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여태까지 그분이 생각한 오픈 프라이머리였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추석 때 부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대표랑 느닷없이 합의를 봐온 것은 뭐냐? 그 대상이 모든 지역구민이 아니라 지역구민 중에 먼저 전화를 해서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냐 안 하냐를 먼저 물어보고 지지하는 사람만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범위가 달라졌죠.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는 가서 어떤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안심 번호를 부여해서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겠다. 이걸 우리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그냥 나 갑자기 본인은 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주장했던 거와 다른 형태의 그 뭐 합의를 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내가 시끄럽고 이제 부글부글 또 이제 끌어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오늘 당 대표가 가서 합의 본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럼 당의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공천 룰을 좀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을 임명하려는데 또 조금 이제 인선 문제에서 좀 문제에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충분히 협의돼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우리 당원 당규에 이미 그 당원과 또 이 여론조사와 또 비당원까지 합해서 5대5의 비율로 하게 이미 당원 당규에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우여곡절을 끝에 합의를 이뤄낸 안이 그게 지금 당원 단계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원 당규를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하기는 저는 제 딴에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뭐 야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또 느닷없이 또 나오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오픈 프라이머리 하기는 지금 시기도 너무 촉박하고 모든 문제가 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렵고 결국은 당원 단계에 있는 어떤 경선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혁신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 거기는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을 20% 이상 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야당의 혁신안이 통과된 건데 저희는 지금 그것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이 모든 그 공천자를 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로 결정하겠다. 여태까지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면 신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보완의 문제가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렵게 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그런 혁신안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김무성 대표가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같은 날 실시하지 네. 않으면 역선택의 문제가 아주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쪽이 20%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는 제가 대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당이 생각하는 전략 공천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략 공천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라는 건 여당이 생각하는 전략 공천입니다. 야당이 생각하는 전략 공천은 뭐냐면 저쪽에 강자가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 아무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도 약체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게임 하나마나 아니냐. 이 저쪽에 강자가 나오면 여기에 버금갈 수 있는 우리도 강자를 전략적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야당이 말하는 전략 공천의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전략 공천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고 막 어떤 일방적인 당권을 가진 사람, 어떤 외부에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기존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내보내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것을 자꾸 전략 공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떤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는 전략 공천은 지금 저는 이번에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누가 보든지 나오는 사람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꼭 신인이 나와야 될 때는 저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문제가 됐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좀 새롭게 신이 나와야 되는 지역은 대개 저희는 우선 공천 지역이라고 당원 단계에 박혀 있습니다. 전략 공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장애인 쪽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든지 또는 좀 사회적 약자가 진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먼저 우선 공천을 해주는 이런 그 제도는 좀 우리 당원 단계에도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 단계대로 시행되면 저는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기존의 당원 단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아주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많은 공천을 싸움을 해오면서 합의 봐서 당원 단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당원 단계가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국민적 제가 뭐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상 지금 300인의 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300인 국회의원은 그대로 유지하자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인구 기준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가 늘어나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같은 데는 지금 뭐 4개 군이나 한 7개 군까지도 한 개 선거구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이 그렇지 그 농촌에 7개 선거구를 갖는 것은 지역 대표성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은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천상 비례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냐. 비례를 줄이는 대신에 그 지역구 의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15대, 16대 국회의원 했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비례대표가 46석이었습니다. 지금은 54석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좀 줄었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역구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 등가성의 표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 대표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과 같은 지역 대표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천상 비례를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여당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지금 비례대표는 손도 못 댄다. 지금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려면 지역구 의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라고 또 야당이 나오냐면 의원 수를 좀 몇 명 300명에서 한 5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는 손대지 말고 지역구 의원을 좀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그 비례를 좀 줄이면 가능한데 그걸 구태여 의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비례대표가 1963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도입될 때의 가장 큰 이유가 그 전문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또 사표 방지를 위해서 비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지역구 의원도요 다 자기 전문성 없이는 그 국회 와서 활동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선도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역구 의원들도 다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례의원을 몇 석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지만 지역의 대표성 문제라든지 또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큰 지역구를 갖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 분들을 만나면 쉽게 말해서 예전 같으면 누가 대선 후보 나온다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 이렇게 반응이 뭐였냐면 아유 냅둬요. 누군가 되겠지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충청도 사람들 만나면 반응이 달라졌어요. 아유 우리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요인이 저는 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번 때 성완종 사건과 또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보면서 충청도 분들이 많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할 때 꼭 뭐 좀 표현 이상하지만 일을 저질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했다? 그러니까 의병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또 예전에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충청도였고요. 또 한 가지는 95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핫바지론이 나왔을 때 그 충청도가 우리가 핫바지요? 그런 소리 연설을 이루어졌을 때 또 충청도가 단합된. 그거는 충청도의 자존심이 상하면 충청도 도민들이 뭔가는 뭐 이렇게 속에서부터 치솟아 올라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최근에 그런 만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김시대를 얘기하셔서 제가 잠깐 그냥 역사를 더 올라가면 예전에 후삼국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후삼국 시대가 굉장히 그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뒤에 남은 사람들 간에도 화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한 갈등이 이루어졌어요. 후삼국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면 우리 지금 현대 표현을 하면 국민적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왕건이라는 사람이 그 29명의 그 부인을 얻으면서 토 세력과 혼사를 맺으면서 또 이것도 현대 표현으로 하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서 고려라는 그 왕조를 만들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부권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서 그 예전 시대는 다 왕조 시대였습니다만은 왕조를 이룬 것은 왕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여담에도 영남 시대가 또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10년을 했는데 소위 TK 쪽에서 또 요번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식상해 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영남과 호남의 이런 패권주의 싸움에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식상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부권에서 한번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좋은 인물이 있으면 한번 중부권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중부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패권주의를 청산해 나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중부권 대망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반 총장님은 저랑 같은 충북 출신이시고 음성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기는 충주시에서 자라셨는데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시죠. 저는 뭐 천상 외교관이다. 그분은 저는 한마디로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교적 수완과 또 외교 능력이 탁월하시고 아주 또 사무총장으로서도 아주 결격이 없는 훌륭한 인물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그분이 또 근데 그 유엔 사무총장을 맡으시고 또 대통령에 출마하게 될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훌륭한 분이라는 인상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의 기준을 저는 판단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리 판단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제1의 덕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게 전혀 뭐 리더십 이론에 나오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소위 내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또 사실이지만 정치를 해오면서 우리 무협소설로 하면 이 내공이 쌓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탈 없이 이렇게 성장해 온 사람은 어떤 위기 관리가 왔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그런 거를 경험을 아무래도 적게 했기 때문에 또 순탄하게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좀 떨어져도 보고 또 4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또 다시 국회의원도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내공을 갖고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 내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을 아주 중요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담 대통령은 좀 뭐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요번에도 박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주장을 하셨고 또 국민 통합위원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국민 통합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하고 국민 통합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좀 갈등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다음에는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워낙 우수한 저는 민족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1950년에 우리나라의 아마 통일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G2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레포트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져서 한번 제2의 도약을 한번 하자는 우리 민족의 단합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후대에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다른 일반인하고 다른 것은 자기가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소신과 철학이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선거에 당선돼서 그럼 당신이 한번 집권해서 운영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선거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소신과 철학을 평소에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주위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도 자꾸 귀가 얇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아무리 가정교사를 가서 뭘 배운다 하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있으면요 그것을 자기가 어떤 직에 올랐을 때 그것을 반드시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 과외 공부도 해봤지만 그 가정교사한테 일방적 주입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만 어렴풋이 들은 거는 시행할 때 자신이 없고 또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사를 해봤지만 제가 이루겠다는 분명한 제가 기업 유치를 통해서 한번 우리 충북의 부를 갖다가 축적해봤다는 그런 강한 소신이 없었다면 제가 하루 평균이 165억에 해당되는 기업 유치 4년 동안 제가 24조 원을 유치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요번에 어떤 그동안에 쌓아온 내공과 경험과 그것이 확실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 것을 보였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표를 찍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잘 이루는 대통령이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훨씬 다르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아무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뭐를 갑자기 당신이 한번 이 일을 해보시오 하고 시키는 거 하고 예컨대 그런 여러 가지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많은 국정 현안과 또 국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경험을 쌓은 사람하고는 아마 천지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대통령은
그런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날라와서 그 사람 저쪽 정치계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와서도 잘하겠지. 그런 기대를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정치권이라는 것은 또 정치권에서 양질의 사람으로 많은 또 능력을 발휘하면서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권으로 저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선출직에 당선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어떤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해오고 또 그것을 제대로 쌓아왔는지 또 그 사람이 그런 직을 맡았을 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이 잘 스크린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거 좀 보죠. 정치가 잘 돼야 저는 경제가 잘 된다는 그런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항상 송구스러운 것은 우리 정치권, 특히 제도권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또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함으로써 국민들께 이런 민생의 문제부터 모든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숭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또 기대를 한 것은 19대 국회는 아마 저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어떤 회의감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20대에는 더 좋은 인물들이 좀 들어와서 제대로 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지 이런 또 희망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제대로 기능하는 국회, 정말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올바른 인물들이 좀 들어오고 또 어떤 국회에서의 소위 정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상의 장소가 아니라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 나갈 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성하고 또 더 좋은 국회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힘이 드시고 또 민생이 어렵지만 우리가 또 좋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